저는 60 초반이고요. 결혼한 딸이 하나 있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딸과 한참 통화를 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정말 정겨운 모녀지간처럼 좋은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딸이 화내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잔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딸아, 엄마 말 좀 들어. 늦기 전에 딸 하나 낳아.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아들 키우는 것도 버겁다고. 그래도 딸은 꼭 있어야 한다니까. 하나 더 낳는다고 딸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고. 제발 딸 낳으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자기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딸하고 통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딸아이는 3년 전에 대구로 이사 갔어요. 사위가 발령받아서 가게 됐는데 결혼 후에도 저랑 가까이 살아서 거의 매일 봤었거든요. 갑자기 멀어지니까 서로 할 말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딸 낳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딸아이 노후 때문이에요. 물론 아들만 있어도 노후가 힘든 건 아니지만 남편 없이 딸 하나만 보고 살았던 제 입장에선 엄마한테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이 먹을수록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저는 학력도 높지 않고 새로 뭔가 배워서 돈벌이할 만큼 머리도 좋지 않았어요. 딸아이 하나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해봤는데 그래도 손이 빠르고 야무진 편이라 어딜 가나 인정받으며 일했답니다. 주로 식당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50살 되던 해에 가사도우미 일 다니던 아는 언니가 갑자기 큰 수술 받게 되는 바람에 그 언니 일을 대신해 주게 됐는데요. 그걸 계기로 15년 넘게 한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 다니는 집은 바깥 양반이 사업하는 집인데 부부가 아들 하나만 두었고 사모님은 아들 교육에만 정신이 팔려서 집안일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뭐 있는 집 사모님들이 거의 그렇게 살긴 하니까요. 언니, 우리 아들이 콩국수 먹고 싶다는데 그거 좀 해줄 수 있을까? 언니, 오늘 우리 아들 중요한 시험 봐서 진 빠졌을 거야. 고기 좀 맛있게 구워줘. 사모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처음엔 여사님이라고 부르더니 언제부턴가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성격은 전형적인 여우 같은 타입이었어요. 술 마시고 나서 저한테 괜히 짜증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받아주자. 이래서 언니가 평생 혼자 사는 거야.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일부터 일 못 온다고. 다른 사람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제 바지 가랑이 잡고 울면서 언니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붙잡더니 실제로 그 일 이후엔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냈고 제 딸 결혼할 때는 엄청 거액의 축의금도 냈어요. 언니, 자식 결혼시키는 심정이 어때? 막 속상하고 짠하고 그래. 어쨌든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도 꼭 봐줘야 돼. 알았지? 하여튼 저는 그 집 일이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아들도 착하고 예의 바르고 사장님도 늘 바빠서 얼굴은 거의 못 보지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하며 늘 깍듯이 대해주셨죠. 그렇게 15년을 일했어요. 언제부턴가 가족이나 다름없을 만큼 정이 들었고 사모님하고는 친자매처럼 알콩달콩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다 그 집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아들 만나러 미국 다녀와서는 거기서 며느리감을 봐왔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 아들 결혼할 것 같아. 그래? 여자가 있었어? 미국 여자야? 아니, 한국 사람이야? 그 여자도 학생인데 학교에서 만났대. 그래서 이번에 만나고 왔거든. 처음엔 어떤 기집애인가 했는데 만나보니 애가 참 괜찮더라.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연상이야. 그것도 4살이나. 4살 연상이면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 우리 아들도 외동인데 그쪽도 외동딸이래. 뭐 하는 집 딸인데? 그쪽 아버지도 사업하는데 나름 이름 있는 회사인가 봐. 얘기하니까 애 아빠는 바로 알더라고. 생긴 건 어때? 예쁘장해. 솔직히 미인은 아니야. 근데 분위기가 은은하니 고급지고 품위가 있어. 나는 우리 아들 취향이 그런 줄 몰랐네. 섹시한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어려서부터 봐왔던 아이고. 내가 해주는 밥 먹고 큰 아이라.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장가 간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 일 다닐 때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다 누리고 사는 그 집 애를 보면서 제 딸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저를 잘 따라서 조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한 번은 제 딸아이와 만나게 해준 적도 있는데 누나 누나 하며 우리 애를 따르는 모습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 그 후에도 종종 제 아이 안부를 챙기기도 했어요. 누나는 어떻게 지내요? 잘 있죠? 물론 돈을 쏟아 부어서 키웠지만 돈 쓴 만큼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가고 박사까지 된다니 진심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시어머니가 미국에 다녀온 지 석 달쯤 지났을까. 양쪽 부모가 따로 만나 상견례 비슷한 걸 했고 결국 나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내일 저녁에 상대방 양반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 애 아빠가 저녁 초대했더니 흔쾌히 받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저녁 식사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그쪽 집 양반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좋을 텐데. 일단은 정갈하고 깔끔하게만 준비해줘. 식사 겸 안주까지 되는 걸로. 너무 기름지지 않게. 안 사돈 될 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기름진 식사하면 안 된대. 건강이 안 좋아? 어디가? 자세하게 묻긴 뭐래. 안 물었는데. 그냥 딱 봐도 얼굴빛이 안 좋더라고.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래. 아무튼 언니 잘 좀 부탁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 될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야 했어요. 평소 그 집 식구들은 워낙 적게 먹는 사람들이라 요리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하려니 은근히 설레기도 하더군요. 다음날 정성을 들여 식사 준비를 했어요. 15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상차림이었죠. 이야 언니 역시 언니야. 좋다. 과하지 않고 딱 좋아. 사모님은 매우 만족해했고 제 입장에선 그저 모두 잘 먹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사돈 될 양반들이 집에 왔어요. 얼핏 보니 바깥 사돈은 키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데 비해 안 사돈 되는 사람은 키도 작고 몸도 작고 딱 봐도 40kg 안 될 듯 정말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인상은 참 좋더군요. 저는 모든 일을 마친 상태였고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면 뒷정리를 해야 했기에 조용히 아들 방에 들어와 쉬고 있었어요. 사돈 될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내라는 의미였죠. 대략 1시간쯤 흘렀을까. 사모님이 조용히 저를 찾더군요. 언니 안사돈 양반이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해서 차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선물로 들어왔던 차 있잖아. 우리 그거 좀 내줘. 저는 다과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나갔어요. 네 사람은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는데 안사돈 되는 양반은 거의 먹지도 않았더군요. 그때 사모님이 사돈 부부에게 저를 인사시켰어요. 바깥 사돈 되는 사람이 굵직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식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자축을 엄청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자축 맛을 봐서 아주 좋네요. 감사하다는 뜻으로 인사를 하는 순간 안사돈 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순간 안사돈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마치 저를 알아본다는 듯. 하지만 곧이어 죄진 사람 마냥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니 매사 예민하게 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는 다과를 준비해 내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2시간쯤 흘렀을까. 사돈 부부가 가고 저는 열심히 뒷정리했죠. 정리를 하는 사이 부부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애들 들어오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라고 했지? 이번 달에 들어오려 했는데 쓰던 논문까지 완성하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결혼 1달 전에 들어오는 건데 언제 드레스 맞추고 예물 맞추냐? 아이 근데 여보 안사돈이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거래? 젊어서부터 심장이 안 좋았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는데 선천적인 거라 어쩔 수 없나 봐. 아유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 아직 한참 나이인데 안 됐네. 다음날 사모님은 제게 사돈 부부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바깥 사돈이 젊어서 고생하다가 딸 낳고 나서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는 되게 겸손하다고. 안사돈이 몸이 워낙 허약해서 딸 하나만 낳고 끝났대. 이 집도 아들 하나뿐이니 우리는 저 양반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제 바깥 사돈이 그러더라고. 어차피 애들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 거니까 우리끼리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자고. 아휴 근데 안사돈 몸이 저렇게 허약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몰라. 그 후 사모님은 결혼 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청소 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한가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거실에 앉아 TV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안사돈 될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머 오실 거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네, 연락 못 드리고 그냥 왔어요. 앉아 계세요. 사모님 지금 외출 중이라 전화해서 안사돈 놓으셨다고 전할게요. 아, 아니에요. 연락 없이 온 것도 실례인데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말로는 조용히 기다리겠다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온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저를 보는 눈빛이 석연치 않았죠. 마치 사모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닌 저를 만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아니나 다를까. 연락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톡은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슬쩍 자리를 비해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사실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 권위 없이 그냥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사돈이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한데, 선뜻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처음엔 어디가 많이 아픈가. 심장이 안 좋다더니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도 안 좋아지길래. 진짜 많이 아픈가 싶은 생각에 다가갔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조용히 흐느끼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엄청나게 아픈가 보다. 얼마나 아프면 아이처럼 울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119를 부르려 했는데 그때 제 눈앞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그녀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죄송. 이게 무슨 소리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눈 감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나보다 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얼굴 보고 용서 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이 뭔지. 환갑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 상황이 딱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기막히고 어리둥절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왜 이러세요? 아, 일어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해 아니에요. 지난번 왔을 때 얼굴 뵙는 순간 알았어요. 만나게 되는구나. 살아있으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뭔가 들어봐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았고, 일단은 소파에 제대로 앉히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가녀린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까지 꿇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사모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용서라니. 저는 사모님을 처음 뵙는데 혹시 저를 아는 분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힘겹게 말을 꺼내더군요. 제천. 예전에 제천에 사셨죠?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제천 살았던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저도 제천 살았거든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사실 전 제천 살던 때를 잊고 살았어요. 떠나고 싶었던. 떠난 곳은 아니었지만 서울로 올라오며 굳은 다짐을 했거든요. 반드시 서울에서 성공하리라. 우리 딸 서울에서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물론 크게 성공도 못했고, 딸아이도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지만, 그래도 보람 느끼며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천에 대한 기억과 미련은 다 버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제천 얘기를 꺼내다니,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이쯤에서 제천 살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한 편이에요. 물론 20대에 결혼했으니 아주 늦었다고 못하지만, 또래 친구 중에는 20살에 결혼한 애도 있었고, 대부분 25 전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평범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짧고 신연애 몇 번 하고 시집을 못 가고 있자 아버지 아시는 분 소개로 선을 보게 됐어요. 상대는 저와 동갑 남자였는데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매사 시큰둥한 편이라 남자의 관심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단지 그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죠. 선 본 지 딱 석 달 만에요. 그래도 남편은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과묵하고 조용했고 가끔 툭툭 던지는 말 속엔 나름의 애정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임신 5개월 되던 무렵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제천으로 가게 됐죠. 그 전까지는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천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면서 출산 전까지는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하루 30분씩 동네 산책하는 게 전부였죠. 당시 뱃속에는 쌍둥이가 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막달 다 돼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나오길 고대했고 배가 어찌나 불러오던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처럼 사건은 출산 예정일에 벌어졌어요. 처세는 보통 늦게 나온다길래 예정일을 넘길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는데요. 오후 3시쯤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웬 낯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사무직이던 남편이 그날따라 작업 현장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쌍둥이들은 어쩌지 그러면서 그렇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 사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언니가 저를 가엾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어떻게 왔어? 내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 신랑 사고 났는데 너랑 연락 안 된다고. 시댁 사람들은 병원으로 갔고 나는 여기로 온 거야. 괜찮아? 배 안 아파? 아휴, 너도 너지만 쌍둥이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이라도 119 불러서 병원 갈까? 언니는 두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느라 남편 장례도 못 치러주었죠.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출산 때까지 언니가 옆에 있어 주기로 했는데 이틀째 되던 날 그때까지도 아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언니가 잠시 집에 갔다 온다길래 그러라 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고 언니가 없는 상황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 8개월쯤 남편과 함께 배가 불러서 동네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근처 세탁소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이사한 부부지. 아이고, 배가 엄청 불렀네. 내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이고, 아기 낳을 때 고생 좀 하겠다. 혹시 남편 없을 때 진통 오거나 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내가 전에 조산원에서 일했거든. 내 손으로 받은 애가 몇십 명은 될걸. 그때 혹시 하는 마음에 세탁소 전화번호를 받아놓았는데요. 진통이 시작되자 언니보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빠르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주머니 덕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앞이 안 보일 만큼 진통이 심했고 정신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인데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며
제 뺨을 때렸어요. 솔직히 그 후론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러다 남편 따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전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기는? 우리 쌍둥이들은? 무슨 일인지 언니는 또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아이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쌍둥이를 제대로 못 지켰나 보다. 하던 순간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아주 작은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더군요. 하지만 아이는 둘이 아닌 하나였어요. 왜 하나야? 하나는 어디 있어? 하나야? 나중에 나온 아이는 떠났어.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이어지는지 하늘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은 애들 아빠가 혼자 가기 싫었나 보다. 혼자 가기 억울해서 한 명 데리고 갔구나 하는 거였죠. 그때 세탁소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워낙 난산이었거든. 내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던 거는 기억나? 그렇게 뺨을 때리고 때렸는데. 아휴 결국 이렇게 됐네. 그래도 먼저 태어난 애는 건강해.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야. 내 몸에서 나오다 숨을 거뒀다는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보지 말라더군요. 봐서 뭐해? 가슴만 찢어지지. 그 핏덩이 내가 전에 일하던 조산원으로 보냈어. 거기서 잘 처리해 줄 거야. 죽은 애는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신경 써. 당장 젖도 물려야 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후 아주머니는 제가 너무 가엾다며 틈틈이 집에 오셔서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고 아이 보는 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6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위로금이 많이 나와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있는 돈 쪽에서 살 순 없기에 미련 없이 서울로 와버렸죠. 제천을 떠나며 가장 아쉬웠던 건 그 아주머니였어요. 이사 가던 날 둘이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치 내 딸을 떠나 보내는 것 같네. 서울 가서도 꼭 연락해. 알겠지?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없었으면 어땠을지 차마 상상도 못하겠어요. 서울 가서 돈 많고 좋은 사람 만나 또 결혼해. 애 혼자서라고 혼자 살 필요 없어. 아직 한참 젊고 예쁘니까. 또 결혼해서 또 아기 낳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 흉 아니야. 하지만 전 또 결혼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도 못 느꼈고. 딸아이랑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제천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 때 일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가, 그것도 일 다니는 집 사돈댁 양반이 제천 이야기를 꺼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제천에 사셨다고. 그때부터 저를 아셨어요?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천 살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가 있었나. 세탁소 아주머니 빼고. 딸아이 피아노 학원 선생님, 미술 학원 선생님 정도가 전부였어요.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한글 가르치고 학습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교회 뒤편 2층짜리 연립주택에 사셨죠?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교회 옆에 개 키우던 2층 집 기억나세요? 초록색 대문집. 알아요. 거기 지날 때마다 개가 많이 짖어서 일부러 돌아간 적도 많거든요.
제가 그 집에 살았어요. 거기가 저희 시댁이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오래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을 만나 반가워하면 될 일이었어요. 헌데 그녀는 제게 용서를 빌고 있었죠. 왜? 대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처음에 든 생각은 남편 사고에 무슨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왜 용서를 구하는지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죠. 사모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를 아셨다 말씀이신데, 같은 동네에 살았어도 우리는 서로 모르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간신히 입을 열어 하는 소리가. 저는 여사님을 자주 봤어요. 거의 매일 봤어요. 저를요? 아니, 언제 어디서요? 배 부르셔서 남편분이랑 동네 산책하실 때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저녁마다 집안일 끝내놓고 마당에 묶여있는 강아지랑 놀았는데 매일 그 시간에 두 분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셨어요.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젊은 세댁이 안 됐다고. 곧 아이 태어날 텐데 남편도 없이 어떡하냐고. 그 시절 일을 놀랄 만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무 정확했기에 얘기 듣는 내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여사님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를 거예요. 저를요? 왜요? 결혼한 지 4년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이 많았던 때거든요. 시댁에서는 애 못 낳는다고 닥달하고 남편은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던 때라 얼굴 보기도 힘들고 거의 혼자서 외통 시집살이 하던 때인데 그래서 마당에 있는 개랑 놀면서 혼자 팔자 타령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배가 남산만한 여자가 남편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살면서 좋은 일로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도 잘 살지 않았고 예쁘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기에 누군가 날 부러워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죠. 그런데 간절하게 나를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뱃속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 아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미친 듯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거든요. 시댁에서 그 사실 알고 이혼하라고 야단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입에서 어떤 말이 이어질지 계속 듣기가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들어야만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데려왔어요. 피덩이라는 소리에 갑자기 온몸이 아파왔어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했어요. 마치 산통 같았어요. 이어서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마치 거위가 우는 듯 꺽꺽대며 호흡이 가빠졌어요. 여사님, 여사님, 괜찮으세요? 여사님, 크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 순간 마침 그 타이밍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사모님이 들어오더군요. 누가 오셨나? 어머,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갑작스런 사모님의 등장에 놀란 여자는 영리하게도 그 상황을 모면하더라고요. 근처 지나가던 길에 들렀는데
그 여사님이 갑자기 숨을 못 쉬시네요. 언니야. 아, 언니. 아, 괜찮아? 아, 왜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죠.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제 괜찮아. 알레르기 때문에 가끔 이래. 나 서둘러 약 좀 찾아 먹을 테니까. 두 분 편하게 얘기 나누세요. 그 길로 화장실에 달려가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핏덩이, 핏덩이. 아니, 그 핏덩이가 혹시 그때 내 몸에서 나왔던 아이일까?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낸 그 아이일까?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안 사돈 여자가 가보겠다며 나가길래 저는 곧바로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 따라 나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여자를 찾았는데 마침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막 떠나려던 참이더군요.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하던 얘기 마저 끝내고 가셔야죠. 쓰레기 봉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겠어요. 단 하나도 숨길 생각 없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밖에서 만나 전부 말씀드리겠어요. 실제로 다음날 아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따 저녁에 따로 보자길래 그러겠다 했고, 그날 저녁 그녀는 전날 얘기한 대로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저나 남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에요. 일부러 책임에서 피하기 위해 시어머니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진짜 남편도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이 갖기 힘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시키려고 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 했어요. 사실 남편이 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내 살 때 죽었다던. 그래서 어머님은 딸 가진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했죠. 어쩌면 제가 예쁜 여자애 낳아주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지자 정말 말도 못하게 구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사님이 배 부르셔서 남편분과 동네 산책하는 모습을 저만 본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자주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시길래 배 부른 걸 보니 아마도 쌍둥이 같은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죄송해요. 30여 년이 지나서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식의 소식을 듣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기분은 정확히 기쁨 반 분노 반이었어요. 이 사람이냐?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미로부터 핏덩이 새끼를 훔쳐가냐? 난리 발광을 치고 싶었지만 내 새끼가, 내 딸이, 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 중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제게 무언가 두툼한 것을 건네곤 그건 바로 사진첩이었어요. 순간 저는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예쁜 한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제 딸이란 걸요. 시집간 딸아이 아기 때랑 똑같았거든요. 저는 계속 흐느끼며 한 장 한 장 사진첩을 넘겼어요. 100일 사진, 돌 사진. 그리고 아장아장 걷던 시절.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 이어서 교복 입은 중학생 소녀의 모습까지. 지금 제 딸아이가 크던 모습과 완벽하게 같은 얼굴이었어요.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봐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공주처럼 자란 모습이었죠. 지금 제 딸이 자랐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와 남편도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다 가셨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어요. 여자는 본인 전화기에 담겨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비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곧 결혼할 아이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둘이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가장 최근 모습이에요. 사모님이 얘기했던 은은하고 고급진 분위기. 정말 그랬어요. 그 집 딸은, 아니 제 딸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마냥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적이고 품이 있는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일하는 집 며느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뒤이은 상황들과 고민이 길었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누군가를 벌하고 응징하는 것 떠나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건 내 딸들의 행복이니까요. 일을 그만두고 대구로 내려온 저는 손주 돌봐주며 지내고 있어요. 딸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종종 가사일 해주던 집 사모님랑 통화를 나누는데요. 언니,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 벌써 5개월 접어들고 있어.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 딸이 아이를 가졌구나. 곧 엄마가 되는구나. 기특해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하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엄마, 나 임신이래. 어, 진짜? 몇 주에? 엄마가 그렇게 딸 낳으라고 해서 가진 거니까. 꼭 딸 낳으라고 기도해줘. 알았지? 세상에나. 너희가 동시에 임신한 걸 보니 쌍둥이는 쌍둥이인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서울 사모님랑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언니, 우리 안 사돈 세상 떠났어. 한 보름 됐어. 아직 한창 젊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 눈 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내 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배 부른 채로 임종도 보고 장례까지 치렀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대. 애도 산모도 별일 없고 다행히 둘 다 건강하대. 참, 그리고 뱃속 아기 딸이래요. 나 미국 한번 들어갈 거거든. 사진 찍어서 언니한테도 보내줄게. 아유, 얼마나 예쁠까. 마음 같아선 내가 직접 끓여주고 싶은데. 참, 그럴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잠시 갈등도 했어요. 미국 갈 때 나 데리고 가라 할까? 미역국은 미국으로 택배 보낼 수 없나? 하지만 제가 챙겨야 할 건 미국이 아닌 대구에 있는 딸이죠. 얼마 전 딸아이한테 쌍둥이 동생 얘기를 해주었어요. 너가 태어나던 날 그 아이는 별이 되었다고. 엄마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여태 일부러 숨긴 거야? 숨긴 건 아니고 조금 늦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일찍 얘기했으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됐거든. 그나저나 엄마 그때 참 힘들었겠다. 아빠도 떠나고 아기도 떠나고 결국 나만 남은 거잖아.
맞아요. 그 아이만 남았고, 그랬기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나의 핏덩이를 품에 안은 저쪽 집 부부도 또 하나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됐을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았기에 나의 딸을 빈틈없이 훌륭하게 키운 거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간 내 남편과 그 여자. 두 사람이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내 남편은 화를 냈을까? 아니면 고맙다고 했을까? 그동안 늘 남편이 야속하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들에 비해 짧은 결혼 생활을 했던. 너무 일찍 떠났기에 나 혼자 많은 고생을 했고 무엇보다 아이마저 데리고 갔다 생각해서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요즘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소중한 두 딸을 주고 갔더라고요. 내 곁에 머물며 최고의 딸 노릇해주는 큰딸과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작은 딸에게 감사하는 요즘이에요. 부디 나의 두 딸들 모두 순산하길 바라며 세상의 모든 한부모들, 아들을 키우든 딸을 키우든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노력과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꼭 알려주고 싶네요. 모든 엄마가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부모라는 이름의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니까요. 아, 참고로 미국 딸의 뱃속에는 딸이고 대구 딸의 뱃속에는 아들이랍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귀한 손주들.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자라주길 기도해 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